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천문학을 공부하고 계속 연구하고 있는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재밌는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동안 적지 않게 강의를 좀 해오기는 했지만 오늘 굉장히 좀 두근거리고 좀 긴장이 됩니다. 오늘의 그 핵심 테마 책이기도 한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되게 매력적이고 또 꽤 과감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수식은 물리학, 과학을 공부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사실상 과학의 언어를 인간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 수식 자체가 또 갖고 있는 태생적인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과학 교양서를 쓸 때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런 대중적인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오기는 했지만 약간 고민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수식이라는 게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수식 없는 물리학, 수식 없는 천문학 되게 겉으로 보면 아주 말랑말랑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림이 없는 미술책, 음악 연주가 배제된 음악책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꽤 다른 책들은 좀 과감하게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시도를 이 책은 용감하게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과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물리학을 완성할 수 있는지 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더 따라가 볼 수 있을지 한번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 낯선 수학적인 개념이 등장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다소 제 부족한 설명이라 하더라도 약간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간단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다 공부해 보셨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 유리 이런 공기가 아닌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는 빛은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나 유리를 통과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빛의 경로가 꺾이게 되죠. 우리에겐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 현상이지만 의외로 왜 대체 빛은 하필이면 저 경로를 따라서 굴절될까? 이것이 오랫동안 많은 수학자, 물리학자들을 괴롭힌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빛이 유리를 통과해서 반대편 공기를 뚫고 날아가기까지 첫 번째 출발점에서부터 마지막 최종 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경로는 사실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왼쪽으로 꺾여서 날아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날아갈 수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이 빛이란 놈은 딱 저 정해진 저 경로를 통해서만 굴절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무엇이 이 빛의 경로를 제한시키고 있을까? 이제 이것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재밌는 답을 던지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 빛은 이왕이면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제일 짧게 걸리는 경로를 선호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를 통과할 때 이 빛의 속도는 더 느립니다. 반면 공기를 통과할 때 이 빛의 속도는 더 빨라지죠. 만약에 한번 오른쪽 경로를 생각해 볼까요? 오른쪽으로 크게 꺾여서 가는 경로로 빛이 날아가게 된다면 느리게 달려야 하는 유리 구간을 굉장히 많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최적의 경로보다는 좀 더 긴 시간이 걸려서 날아가게 되겠죠. 만약에 유리를 통과하는 구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싶어서 저 왼쪽으로 꺾인 경로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히려 이번엔 굳이 공기를 통과해야 되는 경로가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이동 시간은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재밌게도 잘 계산을 해보면 딱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저 경로가 빛이 여행할 때 걸리는 시간이 제일 짧게 걸리는 경로예요. 그러면 이 우주는 모든 물리 현상을 제일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경로를 선호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던 끝에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재밌는 개념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에
그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를 곱하고요. 또 그 값에 전체 이동하는 경로를 또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당시 물리학자들은 액션이라고 하는 물리량으로 불렀습니다. 사실 되게 난감한 게 저 액션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정해야 될지는 사실 물리학자들이 알지 못해요. 그냥 편의상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의 속도에 거리를 곱한 어떤 개념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우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물체가 최소화하고자 하는 어떤 비용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저것이 아닐까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물리 현상들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는 좀 어색하긴 하지만 저 액션을 작용량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식적으로 한번 제가 저 식을 풀어보면 이제 작용량, 액션이라고 하는 것을 대문자 알파벳 S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다양한 속도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을 때 그 여행이 출발할 때부터 끝나기까지 전체 소모하는 작용량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 물체가 매번 갖고 있는 질량에 매번 움직일 때의 속도를 곱하고 또 매번 이동할 때의 경로의 합을 쭉 구해서 우리가 다 토탈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박하게는 이렇게 썸을 한다, 전체 합을 구한다 라고 쓸 수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물체가 움직일 때는 그 경로에 따라서 매 포인트마다 속도가 달라지고 전체 경로는 우리가 적분을 해서 그 전체 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질량의 속도의 전체 경로를 곱한 것을 토탈 적분을 한다 라고 딱 하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저 S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모든 물체는 이 S 값을 액션이라고 하는 그 작용량 값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선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체가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까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당연히 아주 다양한 경로가 가능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굳이 안드로메다 은하 찍고 B로 가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 우주에는 정말 무한하게 많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 물체는 A에서 B까지 갈 때 그 질량과 속도와 이동 경로를 곱한 그 토탈 합, 작용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제일 적게 소모할 수 있는 경로를 선호한다면 그 물체가 결국 A에서 B까지 갈 때 어떤 경로를 가게 될지 우리는 저 XT라고 하는 경로를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수학적으로 저 물체가 선호해야 하는 저 XT라는 최적의 경로를 대체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XT보다 찔끔 벗어난, 약간 더 벗어난, 그래서 전체 들어가는 작용량이 찔끔 더 올라간 약간 미세한 차이를 갖고 있는 다른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최적의 경로는 아까 보셨던 저 곡선으로 그려지지만 그 곡선 경로에 약간의 오차를 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물리학에서는 이런 미세한 차이, 미세한 오차를 그리스 알파벳 에타를 써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틀어진 전체 새로운 경로를 QT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추정했던 최적의 경로 XT에 미세한 변화량 에타 T를 추가한 개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표현한 이 미세하게 꾸불꾸불하는 경로는 QT, 즉 XT 에타 T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의 경로 XT는 그 작용량 S, 그 작용량의 값을 최소한으로 쓰는 경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QT, 그 방금 보여드렸던 그 약간 최적의 경로에서 틀어진 경로가 소모하게 되는 액션 값을 구하고 S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최적의 경로 XT를 따라서 진행할 때 쓰게 되는 작용량의 값 SXT를 구하게 되면 만약에 아주 거의 차이가 없는 QT나 XT나 거의 차이가 없는 미세한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QT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 구불구불하게 미세하게 틀어진 경로를 따라서 소모하게 되는 작용량의 값에서 최적의 경로 XT를 따라갈 때
쓰게 되는 작용량을 빼게 되면 사실상 차이가 없다,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미세하게 틀어진 경로 QT를 따라갈 때 구하게 되는 작용량에서 최적의 경로 XT를 따라갈 때 구하게 되는 작용량을 뺀 그 미세한 작용량의 차이를 델타 S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어떤 XT를 구해야 되는 거냐면 저 델타 S가 0으로 수렴하게 되는 XT가 과연 무엇일지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수학적인 수식 자체가 좀 낯설다 하더라도 개념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본격적인 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작용량 S라고 하는 값은 정확하게 물리학자들도 저게 대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질량의 속도를 곱하고 이동 경로를 곱한 전체 물리량을 처음 포인트에서부터 마지막 포인트까지 쭉 따라가면서 합한 값, 적분한 값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찾으려고 하는 거죠? 저 최적의 경로에서 미세하게 틀어진 경로를 따라갈 때, 그때 틀어진 경로를 따라갈 때 쓰게 되는 작용량에서 최적의 경로를 따라갈 때 쓰게 되는 작용량의 차이, 그 미세한 델타 S가 0으로 수렴할 때의 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라는 저 물리량, 액션이라는 저 물리량의 정의 자체가 MVS를 적분한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간단하게 델타 S가 액션의 미세한 변화량이 0이다라는 저 첫 번째 수식을 다시 써보면 델타 적분한 MVS가 0에 수렴한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꽤 간단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변환을 하게 될 건데,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일정한 시간 동안 어느 정도 거리를 가는지 그 거리의 변화량을 시간의 양으로 나눠준 것을 우리가 속도라고 표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포인트, 다음 포인트까지 갈 때 전체 거리를 전체 소모된 시간으로 그냥 툭 나누면 그건 평균 속도가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매 순간, 매 포인트를 찔끔찔끔 갈 때마다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보통 그럴 땐 아마 우리 고등학생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분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한 시간의 변화량 분의 미세한 거리의 변화량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매 포인트마다의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단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라는 개념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저 미분 그 델타 뒤에 들어가 있는 저 ds, 델타 s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변환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라는 것을 바꾸게 되면 저 분자에 들어가 있는 ds, 미세한 거리 차이는 속도 곱하기 미세한 시간 차이, v dt다 라고 저기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적분 기호, 인테그랄 뒤에 맨 뒤에 나와 있는 저 ds를 이제 요것으로 대체해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위에 있던 식은 아래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저 VDT가 처음에 들어가 있던 DS를 그냥 모양만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똑같은 속도라고 하는 V 파라미터가 두 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 보기 편하게 저 MVDT를 MV제곱 DT로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S가 0이어야 한다는 저 개념은 이제 델타 인테그랄 MV제곱 DT가 0이어야 한다라는 형태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짓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MV제곱, 질량의 속도를 두 번 곱한 저 개념, 혹시 어디에서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운동에너지. 우리가 어떤 물체가 질량을 갖고 속도 V로 움직인다고 할 때 그때 갖고 있는 운동에너지를 보통 2분의 1 mv제곱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마침 저 mv제곱 파라미터로 들어가 있는 건 저 운동에너지 항을 쓰면 더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운동에너지를 대문자 T라고 쓴다라고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되면 T에다가 2배를 곱한 게 mv제곱
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mv 제곱은 2t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저 수식은 델타 인테그랄 이 대문자 t 그 다음에 dt라고 쓸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간편하게 저 이 t는 t 플러스 t로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재미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운동 에너지 말고 또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력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더 높은 고도의 물체가 떠 있으면 그 물체는 더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그 큰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던 물체를 떨어뜨리면 그 위치 에너지가 고스란히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빠른 속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눈치를 채셨겠지만 높이 있을 땐 멈춰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제로입니다. 하지만 높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위치 포텐셜 에너지는 크게 갖고 있었겠죠. 반대로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질 때, 이때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만큼 속도 에너지, 위치, 그 운동 에너지는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지고 높이가 제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위치 에너지는 없는 거죠. 따라서 위에서부터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동안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한 전체 토탈 에너지는 항상 보존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리학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요. 물체가 갖고 있는 전체 토탈 에너지를 대문자 E라고 제가 표기를 할게요. 그러면 전체 에너지는 매 순간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다 라고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다시 변환을 시키면 간단한 덧셈 뺄셈이죠. T, 운동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만 뺀 것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 2t를 굳이 t 플러스 t로 쪼개 놓았는데 저 형태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앞에 t는 그대로 두고요. 뒤에 등장했던 t만 e-v라고 표기를 해서, 따라서 전체, 자, 다시 잘 복기해 보세요. 처음에 했던 건 작용량의 미세한 변화, 델타 S가 제로였다 라는 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쭉 그냥 모양 바꾸기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온 거냐면 델타 인테그랄 t 플러스 e-v의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값은 제로다 라고 지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수식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또 조금만 모양 바꾸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좀 더 보기 편하게 t-v로 앞으로 빼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에너지 E가 있는 항만 뒤로 빼내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지금 그냥 둘로 구분한 거니까 여전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 뒤에 있는 델타 인테그랄 E dt 있잖아요. 저기에서 대문자 E는 전체 에너지입니다.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전체 토탈 에너지예요. 토탈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해요. 다시 말하면 저 수식에서 대문자 E는 상수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 적분 E dt라고 되어 있는 거는 E가 상수니까 앞으로 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냥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게 되니까 그냥 그대로 dt가 t가 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 뒤에는 델타 et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근데 또 잘 아시겠지만 저렇게 두 파라미터를 곱한 상태에서 미분을 또 하게 되면 앞에 거만 미분하고 뒤에는 내버려 두고, 또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는 미분하고, 그 두 가지의 변수가 모두 변화하는 것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형태를 또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앞에는 계속 t-v dt양은 그대로 두고 뒤에 등장하는 델타 et라는 거는 대문자 e는 그대로 있고 시간에 대한 미분만 했을 때, 그리고 이번엔 시간은 그대로 두고 에너지에 대해서만 미분했을 때 이렇게 또 표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토탈 에너지, 대문자 E는 상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겠죠. 그래서 저 뒤에 있는 항은 결국에 제로가 됩니다. 굳이 대문자 E를 또 미분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뒤에는 사라지고 저 항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왔으면 아주 많이 왔습니다. 자, 이제 저 항에서 지금 대문자 E 델타 T에 해당하는 항을 제가 옆으로 옮길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보시면 결국에 저 델타 t-v dt라고 되어 있는 항이 마이너스 2 델타 t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가장 최적화된 작용량 S를 갖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저 뒤에 있는 항도 결과적으로 제로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값을 구해야 되냐면 저 t-v의 dt에 대해서 적분한 값의 변화량이 제로가 되는 그 경로를 찾게 되면 그게 바로 전체 작용량 S값이 제로가 되는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했던 그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결과적으로 저 QT, 그러니까 최적의 경로에서 약간 미세하게 에타만큼 경로의 차이가 있었던 저 QT라고 했을 때 그 미세하게 틀어진 경로를 따라가는 QT에서의 작용량 S에서 최적의 경로 XT에서 S를 구했을 때의 그 차이, 그게 제로에 수렴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QT에 대해서 S를 구했을 때, 그 다음에 XT에 대해서 S를 구했을 때의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주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아주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첫 번째로 QT, XT 플러스 에타 T만큼의 경로를 따라서 이동할 때 그때 물체가 갖게 되는 작용량의 값을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물체가 이동할 때의 시작 시간을 t1이라고 하고 물체가 움직임을 끝냈을 때의 마지막 시간을 t2라고 하면 이제 SQT, 첫 번째 항에 대한 건 앞서 제가 새롭게 표현한 것처럼 저 t-v dt를 t1에서 t2까지 그냥 적분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대문자 t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시 저 방정식을 바꿔서 쓰게 되면 2분의 1 v제곱, 속도의 제곱,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 2분의 1 mv제곱 항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 보실 수 있듯이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할 때 사실은 지금 저 안에 델타 항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저거를 좀 풀어서 쓰게 되면 두 번째 라인으로 이제 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마지막 방정식을 한번 잘 봐보세요. 지금 이 마지막 방정식이 이제 우리가 저 첫 번째 SQT라고 하는 그 수식을 제일 길게 풀어 쓴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뒤에서 SXT, 최적의 경로를 따라갈 때 구해지게 되는 그 값을 구해보게 되면 저기서는 저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앞서서는 저 속도를 구할 때 x 플러스 에타에 대한 미분항으로 속도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dt분의 dx항뿐 아니라 dt분의 d에타 항이 포함된 요런 이제 항으로 우리가 구해지게 되었지만 저 두 번째 xt, 최적의 경로를 따라갈 때의 그 이상적인 작용량을 계산할 때는 사실은 그냥 dt분의 dx만 고려하면 돼요. 여기에서는 그 경로 자체가 xt만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에타항을 저기선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조금 복잡한 수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델타 S는 제로다 할 때의 저 델타 S는 첫 번째 QT에 대한 S값에서 XT에 대한 S값을 빼주면 됩니다. 자, 지금 위쪽에 있는 게 QT에 대한 S값이었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X를 따라갈 때의 S값이었습니다. 위쪽에서 아래쪽을 뺀 거,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거, 그게 델타 S고 그게 제로로 수렴할 때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지울 만한 게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딱 보시면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제가 저기서 라지 M을 하나 빼먹었네요. 스몰 M 하나 빼먹었네요.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번째 항만 뿅 하고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최적의 경로 XT라고 할 때 그 XT보다 찔끔 벗어난 경로를 따라갈 때의 S값, 액션의 값과 그리고 최적의 경로를 이상적으로 따라갈 때의 S값의 차이, 그 델타 S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를 계속 모양 바꾸기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델타 S는
질량 곱하기 dt분의 dx, dt분의 d 에타 마이너스 에타 포텐셜의 미분한 값 이렇게 곱한 거,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게 0이다 라고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양 바꾸기를 할 건데, 결과적으로 저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게 되냐면, 저 dt dx, dt분의 d 에타를 이제 에타를 하나 보내서 형태를 바꾸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질량의 t에 대해서 x를 두 번 미분한 거, 즉 v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속도를 우리가 dt분의 dx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튀어나오는 에타라는 물리량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전체 수식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타라는 건 미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어쨌든 0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저렇게 마지막으로 모양을 바꾸게 한 저 수식이 결국 제로가 된다는 건 저 안에 대괄호로 지금 묶여있는 저 값, 저게 0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형태 한번 잘 보세요. 아마 여기 또 이공계 물리학과 이공계 고등학생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힌트를 드리면, 첫 번째 마이너스 m dt제곱 d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저 파라미터, 결과적으로 보면 자, x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이동 경로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속도죠.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뭐죠? 가속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텐셜을 한 번 미분했어요. 혹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포텐셜 에너지를 한 번 미분하면 어떤 물리량이 나오죠? 힘이에요. 네, 에너지를 한 번 미분하면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결과적으로 저 수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가속도 곱하기 질량 마이너스 한 것을 힘에다가 더하면 그게 0이다 라는 수식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저 수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F는 ma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도 그 뉴턴 법칙이 이야기하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하는 F는 ma가 단순히 뉴턴이 굿을 굴리게 해가지고 구해낸 경험 법칙이 아니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수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완결된 어떤 수학적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F는 ma라고 하는 그 간단한 하나의 한 줄짜리 수식을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요소들에게 다 적용을 해서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물리학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움직이는 물체들, 입자들이 가득 이 우주를 채우고 있고, 사실상 그 모든 입자들은 F는 ma라고 하는 저 간단한 저 방정식 하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건 그 입자 하나하나에게 그 힘을 주고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입자가 지금 이쪽으로 힘을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 모든 예측을 사실은 가능한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는 사실 인간은 이 힘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뻔히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높이 걸려있던 무언가가 아래로 떨어지는 낙하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낙하 움직임을 최대한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물리학자들이 고민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재미있는 예측을 던진 적이 있는데, 무거운 물체가 더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 이유는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우주 위에 어떤 위계 질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흙이 제일 무겁고, 흙보다는 물이 가볍고, 물보다는 공기가 가볍고, 공기보다는 불이 더 가볍다.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흙, 물, 불, 공기라는 4원소가 있는데, 이 4가지의 기본 원소는 서로 위계 질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연히 무거운 돌멩이가 물보다 빨리 떨어질 것이다, 가벼운 공기나 불은 제일 늦게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질량에 따라서 그 물체가 갖고 있는 무게에 따라서 떨어지는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을 같이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다고 전해지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인데요. 사실 갈릴레이는 이 실험을 실제로 한 적은 없어요. 이건 나중에 좀 살이 붙은 MSG가 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게도 갈릴레이는 실제 아무런 실험을 하지 않고 단순히 말 몇 마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냅니다. 자,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한번 그 갈릴레이의 머릿속으로 한번 점프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무거운 공이 있고 가벼운 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끈으로 묶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끈으로 묶은 가벼운 공과 무거운 공이 하나로 묶여있는 그 덩어리 전체를 한꺼번에 떨어뜨리면 과연 그 덩어리 물체는 무거운 공 하나만 떨어뜨릴 때와 비교했을 때 더 빠르게 떨어질까? 더 느리게 떨어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거든요. 왼쪽처럼 생각해 볼까요?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을 끈으로 묶어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무거운 공 혼자 떨어뜨릴 때보다 위쪽에 달라붙어 있는 가벼운 공이 계속 더 늦게 떨어지려고 저항할 테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덩어리는 더 천천히 떨어져야 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아니 그렇지 않다. 결국에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은 하나로 다 뭉쳐서 동시에 떨어뜨리고 있는 거니까 전체 질량은 더 무거워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체 덩어리는 더 빠르게 떨어져야 한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똑같은 물체를 떨어뜨리는 것인데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는 논리적인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이 사고실험, 직접 하지 않은 머릿속의 사고실험을 근거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져야 한다는 가정은 잘못되었고 따라서 질량에 상관없이 모든 물체는 동시에 떨어져야 한다. 이 해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갈릴레이가 이야기했던 등가 원리, 모든 물체는 질량에 상관없이 똑같이 떨어져야 한다라는 등가 원리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등장하는 아인슈타인 버전의 등가 원리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따로 약한 등가 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 갈릴레이가 이야기했던 등가 원리가 정말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지구에서 무거운 쇠망치랑 가벼운 깃털을 들고 여기 어깨 높이에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갈릴레이가 이야기했던 대로 질량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지구에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기 저항으로 깃털이 더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따라서 공평하게 진짜 갈릴레이가 이야기했던 등가 원리를 실제 실험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없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달에 가면 지구보다 훨씬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아폴로 우주인들이 달에 갔을 때 잠시 짬을 내서 이 갈릴레이의 실험을 잠시 장난삼아 테스트합니다. 그 당시의 실험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른쪽에는 망치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독수리 깃털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땐 무거운 쇠망치나 가벼운 깃털이나 동시에 떨어지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교신하고 있는 관제실에서 이제 재밌는 농담을 하죠. 미스터 갈릴레오 was correct. 갈릴레오가 맞았네 이러면서 이제 농담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실험을 지구에서도 해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워낙 좋은 실험 장치들이 있어서 거의 댐 정도 되는 거대한 공간을 다 공기를 빼서 진공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공위성 같은 거 이제 쏘기 전에 진공 상태에서 얘가 잘 작동할 수 있는지 테스트할 때 이제 그런 거대한 진공 챔버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데요. 몇 년 전에 한 BBC 다큐멘터리에서 이 진공 챔버 천장에 볼링공과 깃털을 매달아 두고 동시에 떨어뜨리는 장면을 시연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느리게 찍은 장면이에요. 자, 공기가 없을 때 지구상에서 진공 챔버 안에서 볼링공과 깃털을 떨어뜨리면 정확히 같은 속도로 떨어집니다.
정확히 갈릴레이가 얘기했던 그 실험이 딱 입증이 되는 거죠. 저 영상은 아주 느리게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속도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저 깃털이 볼링공만큼 꽝 하고 빠르게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가 없다면 질량에 상관없이 모든 물체는 같은 중력의 지배를 받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물리학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중력 때문에 내려가는, 중력으로 인해서 떨어질 때의 그 질량, 우리가 중력 질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수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중력의 방정식이 들어가는 저 G, R 제곱분의 MM 할 때 지구 질량 빼고 떨어지는 물체의 질량, 여기 스몰 m, 요거를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는 중력 질량이라고 부르는데 저 중력 질량이 정확하게 외부에서 힘을 받을 때 그 물체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야기하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F는 MA에 들어가는 저 질량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F는 MA에서 저 F에 중력항을 넣어주게 되면 사실상 MA는 GMMR 제곱인 것이고, 그러면 똑같이 생긴 저 스몰 m, 물체의 질량은 지울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저 스몰 m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항상 지워지는 값이기 때문에 저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에 대해서는 물체의 질량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약한 등가 원리를 좀 더 물리학적인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체가 중력에 이끌려 떨어질 때 느끼게 되는 중력 질량과 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때 그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운동 상태가 변해야 할지를 정하는 관성 질량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갈릴레이가 발견했던 저 약한 등가 원리는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그래서 왜 같아야 하는지까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참 신기하게도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은 정확히 일치한다 라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저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왜 같을 수밖에 없는지를 밝혀내는 아주 위대한 발견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뜻밖에도 그 발견은 뭘 고민하다가 이루어지게 되었냐면 우리 태양계 첫 번째 행성 수성의 궤도를 연구하다가 밝혀내게 돼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인슈타인 하면 아인슈타인의 신비로운 상대성 이론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아주 신기한 이론이 대체 뭐 때문에 나온 건지, 뭘 연구하다가 튀어나오게 된 건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밌게도 아인슈타인은 뭘 고민했냐면 수성의 궤도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자, 잠깐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면 수성은 태양에 제일 바짝 붙어 있는 첫 번째 행성이다 보니까 태양에서 가장 극단적인 중력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태양계 행성들 중에서도 유독 제일 크게 찌그러진, 수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20율이 가장 큰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성이 그리고 있는 궤도를 잘 보니까 천천히 저 타원 궤도가 틀어진 방향 자체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틀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천천히 틀어지고 있냐면 아주 예리하게 관측을 해보니까 100년에 한 번씩 저 타원 궤도 축이 틀어지는 저 각도의 축이 5600초 정도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각도로 1도가 3600초거든요. 그러니까 5600초 정도의 각도 차이라는 건 2도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각도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꽤나 관측 기술이 좋아지면서 1세기 동안 5600초가량 저 궤도가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대체 뭐 때문에 예쁘게 잘 돌고 있는 저 수성의 타원 궤도가 전체가 이렇게 틀어지고 있는 걸까? 이제 이거를 고민하는 거죠. 당연히 태양계에는 수성 말고도 목성도 돌고 있고 토성도 돌고 있고 주변에 금성, 지구도 있으니까 다른 행성들이 가하는 추가적인 중력 때문에 저 행성의 궤도가 좀 틀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다른 행성의 영향들을 저렇게 쭉 구해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는 추가 미세한 변화가 있었어요. 100년당 43초라는 아주 미세한 각도로 계속 틀어지고 있는 저 차이만큼은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저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천왕성의 궤도가 틀어지고 있다는 걸 통해서 그 바깥에서 천왕성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해왕성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수학적으로 예측했던 위치에서 해왕성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해왕성 때와 똑같이 이 수성보다 더 안쪽에서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또 다른 행성이 숨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어쩌면 수성은 태양계 첫 번째 행성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안쪽에서 돌고 있는 또 다른 행성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수성의 궤도가 틀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한동안 물리학자들은 저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신화 속에서 대장장의 신이라고 하는 이제 벌칸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성보다 더 안쪽 궤도에서, 더 안쪽 궤도니까 태양빛을 더 많이 받고 있을 거고 더 뜨겁겠죠. 그래서 대장장의 신 벌칸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벌칸이라는 새로운 행성이 하나 더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많은 천문학자들은 저 진정한 첫 번째 행성으로 기대되는 벌칸이라는 미지 행성을 찾기 위한 탐색을 꾸준히 해왔던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벌칸으로 의심되는 천체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태양계 행성 순서 외울 때 벌, 수금지와 목토천에 이렇게 외우지 않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벌칸은 없는 행성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벌칸이라고 불렸던 저 추가 행성도 없는데 대체 어떻게 수성의 궤도는 미세하게 틀어지고 있는 걸까? 이거를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려고 욕심을 부렸던 물리학자가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기적의 해로 불리는 저 시기 동안 나왔던 상대성 이론의 첫 단추, 그 첫 번째 시작은 지금 보시는 저 오른쪽 논문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1915년 당시 아인슈타인이 했던 고민은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지금 독일어로 써있긴 하지만 MERQUR, 머큐라고 써있죠. 저게 영어로 머큐리입니다. 그래서 수성의 궤도를 어떻게 해야 추가적인 행성을 놓지 않아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했었고요. 그게 이제 상대성 이론의 첫 단추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대체 어떤 상상을 통해서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기본 틀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번엔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아인슈타인이 이제 일하고 있던 20세기 초 당시에는 막 전국 각지에서 고층 빌딩이 지어지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층 빌딩에서 사람들이 오르내리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아인슈타인은 본인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고 실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을 괴롭히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가둬놓고 창문이 없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여러분을 가지고 제가 장난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구 위에 있다면 내 체중도 느낄 수 있고 내 체중을 딛고 발바닥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내가 지금 창밖은 보이지 않지만 내 몸에 가해지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느끼면서 아, 내가 지금 지구 위에 있긴 하구나. 내가 어디 우주 한복판에 떠있진 않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엔 제가 여러분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를 우주로 띄어 올려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면서 끌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을 때는 무중력이다. 갑자기 내 체중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지구 바깥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절묘하게 그 우주 엘리베이터를 빠르게 위로 끌고 올라가게 되면 밑바닥이 여러분의 몸을 딛고 계속 밀고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닥 쪽으로 체중에 쏠리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또 다시 창밖을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지구 위에 있어서 중력을 느끼는 건가? 그래서 내 체중이 아래쪽으로 쏠리는 감각을 느끼는 건가? 이런 또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지구 위에 있는 저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는 건지 아니면 우주 공간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빠르게 끌려가고 있는 건지를 구분할 수 없겠죠. 한번 중력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은 생명체를 저 안에 집어넣고 다시 한번 실험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지구 위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멈춰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메타몽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행성 지구의 중력을 더 강하게 끌어올린다면 메타몽은 더 찐득하게 찌부되기 시작을 하겠죠.
더 강한 중력을 갖고 있는 행성에 살고 있다면 메타몽은 이제 완전히 바닥에 짓눌리게 될 겁니다. 자, 똑같은 실험을 이번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저 메타몽은 아무런 체중을 느끼지 못하고 일단 둥둥 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 우주 엘리베이터를 빠르게 위로 끌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 밑바닥이 둥둥 떠있던 메타몽을 밀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메타몽 입장에서는 속도가 점점 더 빠르게 가속되면 가속될수록 더 바닥으로 자신의 형체가 짓눌리는 느낌을 받게 될 거고요. 더 빠르게 속도를 높이면 완전 바닥에 찐득하게 달라붙은 채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런 실험을 했을 때 저 메타몽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중력이 강한 행성의 위에 올라타 있는 건지 아니면 우주 공간에 떠 있지만 우주 공간에서 빠르게 끌려가고 있는 건지 가속되고 있는 건지 알 길이 없겠죠. 정확하게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중력과 관성력은 본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기서 관성력이라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빠르게 가속시킬 때 바닥 쪽으로 내 몸이 쏠리는 것 같은 그 힘을 관성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뭐랑 같냐면 버스 타실 때 버스가 가만히 멈춰 있다가 갑자기 엑셀 밟고 빵 출발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몸이 뒤쪽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원래 나는 멈춰 있었기 때문에 멈춰 있었던 나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관성이 작용해서 그 거꾸로 내가 쏠리는 감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주 공간에 가만히 떠있던 메타몽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위로 가속시킬 때 계속 그 고정 상태로 버티고 싶어하는 관성의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닥 쪽으로 쏠릴 때 그 느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물리학적으로 관성력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갈릴레이가 이야기했던 저 약한 등가 원리,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더 명확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관성력과 중력은 애초에 구분할 수 없는 똑같은 힘이니까 당연히 관성이 작용할 때나 중력이 작용할 때나 그때 힘을 받는 질량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이야기했던 저 약한 등가 원리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이 아인슈타인의 개념을 우리가 강한 등가 원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강한 등가 원리를 한번 더 활용을 해서 좀 더 딥한 사고 실험을 같이 따라가 볼게요. 자, 여러분이 안 되겠어. 내가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는 게 이게 지구 위에 있는 엘리베이터인지 아니면 우주 공간에서 위로 끌려가는 엘리베이터인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내야겠다 라고 다짐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름대로 잔머리를 잘 굴려서 내 주머니에 있던 공을 가지고 물리 실험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범한 지구 위에 멈춰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 던지기를 한다면 안 보이지만 중력은 작용하고 있으니까 공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쑥 하고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공이 아래로 꼬꾸라지는 걸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지구에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반면에 우주 공간에 가만히 멈춰있는 상태에서 내가 공 던지기를 한다면 무중력 공간이니까 공은 일직선으로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아, 지금 내가 우주 공간에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과연 저 실험으로 내가 끌려가는 엘리베이터에 있는지 가만히 있는 지구 위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위로 끌려간다면 어떨까요? 공 자체는 일직선으로 날아가겠지만 내가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 자체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은 우주에 대해서 일직선으로 가겠지만 엘리베이터 바닥 자체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타고 있는 내 입장에선 마치 공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여전히 무슨 실험을 해도 나는 지구에 있는 건지 위로 끌려가는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램프를 가지고 손전등을 가지고 빛 쏘기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빛 자체는 일직선으로 날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 빛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내가 엘리베이터와 함께 위로 올라가죠. 충분히 빠른 속도로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어떤 현상이 가능해지냐면 내 입장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는 내가 보기엔 빛의 경로가 바닥을 향해 꼬꾸라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강한 등가 원리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다 뿐만이 아니라 관성력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물리 현상과 중력이 존재하는 물리 현상에서 벌어지는 물리 현상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관성력이 작용할 때 엘리베이터가 위로 끌려갈 때도 공도 아래로 꼬꾸라지고 빛도 아래로 꼬꾸라져요. 마찬가지로 관성력과 중력은 애초에 구분할 수 없고 관성이 작용할 때나 중력이 작용할 때 모든 물리 현상은 똑같이 벌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중력만 작용할 때도 빛의 경로는 꺾일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관성력이 작용할 때 내가 타고 있던 우주 엘리베이터가 위로 끌려갈 때 빛의 경로가 휘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관성력이나 중력이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할 때 역시 내 발밑에 있는 지구를 향해서 빛의 경로는 꺾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저 상대성 이론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중력에 의해서 빛의 경로는 충분히 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그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빛이 휘어진다는 게 가능한지 실험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다만 안타깝게도 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상대성 이론은 굉장히 미미한 현상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도 다 질량을 갖고 있고 중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을 지나가는 빛이 여러분들의 질량 때문에 휘어지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거는 어지간해선 확인할 수가 없죠. 이왕이면 중력이 제일 강한 무거운 놈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좀 티가 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무거운 애, 태양의 중력 정도면 그 태양 근처를 지나가는 빛의 경로가 휘어져서 좀 이상한 부분에서 빛이 보이는 어떤 이상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보려고 하냐면 태양과 얼추 비슷한 방향에 멀리 떨어진 배경별이 있는 거예요. 이 배경별은 일직선으로 빛을 내보내고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이 행사하고 있는 막강한 중력 때문에 그 주변을 지나가던 빛의 경로가 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는 어떻게 착각을 하게 되냐면 빛이 휘어서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미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빛이 일직선으로 연장한 저쪽 방향에서 날아오고 있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일종의 신기루 같은 거를 보게 되는 거죠. 정확히 그 사막에서 보는 아지랑이 신기루랑 똑같습니다. 더운 공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빛의 경로가 휘어져서 날아오다 보니까 실제 오아시스는 여기 없지만 오아시스가 여기 있는 것 같은 그 허상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태양의 중력 때문에 빛의 경로가 휘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방향에서 별의 허상을 보게 되면 실제 별은 저 위치에 있지만 우리 지구의 밤하늘에선 별이 저 방향에서 보이는 이상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중력 때문에 벌어지는 일종의 신기루, 중력이 마치 렌즈처럼 빛의 경로를 휘게 하는 이러한 현상을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저 현상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그 상대성 이론의 이야기가 실제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관측이 필요할까요? 자, 한번 이런 제가 그래서 좀 이해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하나 영상을 갖고 왔는데 저게 지금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혹시 여러분들 영화 원티드 보셨나요? 그 주인공이 이상한 훈련을 받아서 총의 경로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곡선으로 쏠 수 있는 킬러가 이제 되는 되게 이상한 영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주인공이 훈련을 받을 때 안젤리나 졸리를 앞에 세워두고 뒤에 있는 관역 맞추기를 합니다. 당연히 보통은 총알이 일직선으로 날아가니까 앞에 무언가 장애물이 딱 가리고 서 있으면 당연히 그 장애물을 피해서 뒤에 있는 관역을 맞출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 속 설정상 열심히 훈련을 잘 하면 총알의 경로를 이제 휘일 수 있어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해서 이제 명중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정확히 중력 렌즈가 벌어질 때 상황이 이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안젤리나 졸리가 중력 렌즈 역할을 하고 있는 태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태양을 스쳐 지나서
그 멀리서 날아온 별빛이 휘어져서 지구 쪽으로 날아오는 거죠. 그러면 그 관역에 해당하는 지구 입장에서는 이 별빛이 태양을 피해서 날아왔으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을 실제 우리가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러면 중력 렌즈가 실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관측을 하면 좋을까? 자, 우리가 평범할 때 태양이 없는 밤하늘의 별을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는 태양에 의한 중력 렌즈가 안 벌어질 테니까 그 별이 실제로 보이는 원래 위치에서 별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엔 낮이 되고 똑같은 방향의 하늘 위로 태양이 싹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 주변에서 보였어야 하는 별들은 그 별빛의 경로가 약간 휘어져서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별이 있어야 하는 위치에서 약간 틀어진 다른 방향에서 별의 허상이 보일 거예요. 따라서 밤에 태양이 없을 때 별이 원래 위치에서 어디에서 보이는지를 관측을 하고 낮이 되었을 때 똑같은 그 하늘에 딱 태양이 위치했을 때 주변 별들이 어느 위치에서 보이는지 정말 별이 보이는 겉보기 위치가 틀어져 보이는지 이거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걸 관측하겠다는 건 대낮에 태양이 중천에 떠 있을 때 태양 바로 옆에 있는 별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대낮에 별을 보는 건 어렵습니다. 대신 한 가지 꼼수를 부릴 수 있죠. 낮이지만 무언가가 태양을 싹 가려줘서 낮의 하늘이 잠시 어두워지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달이 태양을 가려주는 일식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실제로 1910년대 이 태양 앞으로 달이 싹 가리고 지나가는 일식을 노립니다. 1919년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일대에서 이 일식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일식 때 보이는 가려진 태양 주변의 별들과 그리고 태양이 없을 때 밤하늘에서의 별들의 위치를 비교하는 관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원정대를 이제 그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이 보내게 되고요. 실제 에딩턴이 보냈던 원정대가 관측한 데이터를 보니까 앞서 아인슈타인이 예측했던 딱 그 정도만큼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의 위치가 틀어져서 보인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미미하긴 하지만 실제로 태양의 중력 때문에 그 배경 너머에서 날아오고 있는 별빛의 경로가 휘어지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그 상대성 이론은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당시 그 브라질 원정대가 밀림에서 일식을 관측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밀림 한복판에 커다란 망원경들을 설치해 놓고 태양이 지나가는 그 태양 앞으로 달이 지나가는 동안 이제 그 일대의 밤하늘의 사진을 찍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에딩턴이 진행했던 일식 관측 덕분에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상대성 이론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명백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요. 그 덕분에 아인슈타인이 아주 대스타가 되었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제일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던 그 제일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일식 관측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평생 동안 자신을 유명한 과학자로 만들어준 이 에딩턴을 굉장히 고마워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제 잠시 중력에 대한 개념의 발전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력이 단지 그냥 떨어지는 물체가 갖고 있는 물체의 성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거운 물체는 더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물체는 더 느리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갈릴레이는 간단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무겁던 가볍던 상관없이 모든 물체는 같은 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약한 등가원리의 개념을 이야기했죠. 나아가서 이후에 이제 뉴턴은 그 중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날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물리적 개념을 만들게 되고요. 더 시간이 지나서 아인슈타인은 그 중력이 왜 우주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중력과 관성력이 구분될 수 없다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이야기하는 강한 등가원리 중력이 있으면 빛도 휘어지고 또 중력과 관성력은 본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 큰 틀을 우리가 이제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저 중력 렌즈가 이제는 천문 관측을 할 때도 굉장히 빈번하게 활용됩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태양이 만드는 중력 렌즈는 어쨌든 태양이 행사하는 중력만큼 빛이 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주에는 태양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천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태양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 수조 개가 모여있는 은하들도 있고 또 그런 은하들이 수백, 수천 개 모여있는 은하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육중한 천체들이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중력 렌즈를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에서 어떤 먼 거리에 떨어진 천체를 관측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그 사이에 중력 렌즈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무거운 천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체가 자신의 곁을 지나가는 배경 천체의 빛을 또 휘어놓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어떤 재미있는 모습을 보게 되냐면 똑같은 배경 천체가 만든, 그러니까 동일한 배경에 있는 단 하나의 천체이지만 그 천체가 내보낸 빛이 이쪽 경로로 날아오고 이쪽 경로로 날아오고 아래쪽 경로로 날아오고 이런 다양한 경로로 날아오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다양한 위치에서 똑같은 천체가 만든 허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보여지고 있는 저 이미지가 실제 관측 이미지예요. 보시면 노랗게 빛나고 있는 저 중력 렌즈 천체 오른쪽 왼쪽 위아래 동일한 하얀 점이 보이잖아요. 저거는 각기 다른 천체의 빛이 아닙니다. 더 멀리 배경에 숨어있는 동일한 천체의 빛이 4개 허상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 중력 렌즈를 통해서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숨어있는 배경 천체들의 모습도 꽤 디테일하게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중력 렌즈가 만든 좀 재미있는 사례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건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사진 속에서 노랗게 빛나고 있는 천체들이 비교적 지구에 가까이 놓여있는 렌즈 역할을 하는 천체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중간중간 보이는 이상한 저 파란 형체들이 더 먼 배경에 숨어있는 배경 천체들의 빛이에요. 지금 보시면 되게 이상한 모습으로 뭔가 묻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연히 우주 공간에 이렇게 생긴 애들은 없습니다. 모든 은하들은 평범하게 동글동글하게 생겼겠죠. 하지만 그 뒷 배경에 숨어있던 파란 배경 은하의 빛이 이 막강한 중력 렌즈를 거치면서 빛의 형태가 일그러지고 왜곡돼 버린 거예요. 약간 우리 가끔 물고기 눈동자 같이 생긴 어안 렌즈로 사진 찍으면 그 가장자리가 되게 왜곡되고 일그러져 보이잖아요. 그것과 같은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도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은하가 하나 있죠. 되게 길게 늘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얘도 원래 은하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원래는 저렇게 평범하게 생겼겠죠. 그런데 훨씬 가까운 거리에 놓여있는 이 중력 렌즈 천체를 통과하면서 뒷배경에 있던 평범한 은하의 이미지가 빛이 왜곡되고 휘어져서 늘어진 모습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중력 렌즈는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요. 우리가 저걸 통해서 우주에 보이지 않는 질량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들이 우주 곳곳에 어떻게 중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이런 물질의 지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력 렌즈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굉장히 재미있는 천체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중력이 제일 강한 블랙홀이 있죠. 이 블랙홀이 자신의 주변 우주 공간에 만들고 있는 중력 렌즈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지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보통 우주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블랙홀은 주변을 떠돌고 있던 별과 가스 물질을 막 개걸스럽게 집어삼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블랙홀 주변에 자신이 집어삼킨 별과 가스 물질의 파편이 매우 빠른 속도로 맴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성된 블랙홀 주변에 뜨겁게 달궈진 원반을 강착 원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블랙홀이 강력한 중력 렌즈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린 그냥 평범하게 블랙홀 주변에 납작하게 밝게 빛나고 있는 고리 형태의 원반만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블랙홀 자체가 너무 막대한 중력을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블랙홀 뒤쪽으로 날아가던 빛의 경로가 완전히 180도로 꺾여서 이상한 허상이 보이게 돼요. 블랙홀 앞을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서 이 구간을 지나가는 고리의 빛은 그대로 우리를 향해 날아옵니다. 딱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블랙홀 뒤쪽을 지나가는 저 뒷부분의 고리 부분의 빛은 뒤쪽으로 빛이 날아가다가 너무 극심한 중력 렌즈를 당해서 180도 경로가 꺾여요. 그리고 원래 안 보였어야 하는 우리 쪽을 향해서 빛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뒤쪽에 가려져 있는 원반의 빛 일부가 위쪽으로 꺾여서 허상을 만들고 또 일부는 아래쪽으로 꺾여서 허상을 만들죠. 그래서 약간 그 블랙홀 원반의 위아래로 머리띠와 턱받이 형태로 뭔가 허상이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 그림 속에서 제가 표현한 블랙홀의 모습 약간 익숙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인터스텔라에 등장했던 블랙홀의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이제 왜 그 영화에서 블랙홀의 모습을 저런 이상한 모습으로 표현했는지가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잘 보시면 저 영화 속에서 한가운데 뻥 뚫려 있는 저 검은 구멍 속에 실제 블랙홀이 숨어 있는 거고요. 그 블랙홀 주변에 그 블랙홀이 집어삼켰던 별의 파편들이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보여서 빠르게 맴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블랙홀 뒤편에 가려져서 안 보였어야 하는 나머지 일부분의 빛이 위쪽으로 왜곡이 돼서 반쯤 접혀 보이고 아래쪽으로 왜곡이 돼서 반쯤 접혀 보입니다. 똑같은 그 뒷부분에 왜곡된 빛이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허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변화가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던 그 블랙홀의 이미지가 바로 저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영화 속에 표현된 블랙홀의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림의 역사도 보면 한 사람의 초상화를 그릴 때 앞에서 본 모습도 똑같이 그리고 또 동시에 옆에다가 옆모습, 뒷모습도 함께 그렸던 피카소의 그림이 있잖아요. 입체파라고 부르는. 전 정확하게 그 입체파가 우주에 표현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저 블랙홀의 모습을 볼 때 블랙홀의 앞모습도 보지만 원래라면 볼 수 없었을 블랙홀의 옆모습과 뒷모습의 허상도 하나의 화폭에서 동시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 블랙홀의 이미지는 중력이라는 붓터치로 만들어낸 우주의 큐비즘, 우주의 입체파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천문학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블랙홀의 모습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관측을 통해 입증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한번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왜 이 중력이 빛의 경로를 휘게 하고 있는 걸까요? 대체 무엇 때문에 태양 근처, 블랙홀 근처 육중한 은하 주변을 지나갈 때 빛의 경로는 그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빛의 경로가 휘는 현상을 이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예로 들었던 굴절이죠. 예를 들어서 매질이 다른 구간을 통과할 때 빛의 경로는 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유리를 통과할 때, 물을 통과할 때, 공기를 통과할 때 빛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태양 주변 중력이 강한 우주 공간을 통과할 때 빛의 경로가 휘어지는 것도 똑같이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빛의 속도가 달라지니까 경로가 휘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봤죠. 하지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어버립니다. 빛의 속도는 언제나 일정하다. 빛의 속도는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는 변하지 않는데 마치 속도가 변하는 것 같은 결과물을 만들려면 뭘 바꿔야 될까? 속도는 곧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속도가 변하지 않지만 마치 속도가 변해서 굴절되는 것처럼 빛의 경로를 휘어놓으려면 속도 대신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강한 구간을 지나갈 때, 중력이 약한 구간을 지나갈 때 안타깝게도 빛의 속도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증명해 버렸기 때문에 속도 대신 시간이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대안을 쫓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놀랍게도 앞서 보여드린 중력 때문에 빛이 휘어지고 하는 모든 관측되는 현상들을 가장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물체는 다 자신의 중력으로 우주 주변의 시공간을 휘어놓고 있고요. 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에게서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흘러갑니다. 대신에 더 멀리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중력은 약해지고 시간은 더 빠르게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바로 정확하게 이러한 그 시공간에 왜곡된 시공간의 흐름을 그 영화 인터스텔라가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력이 강한 무언가를 지나갈 때는 시간이 느려지고 중력이 약한 구간을 지나갈 때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영화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중력이 평범한 지구에서 시간을 보낼 때 또는 중력이 강한 블랙홀 주변에서 시간을 지낼 때 상대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정도가 다르게 설정이 가능했던 겁니다. 단적으로 한번 그 영화의 설정을 생각해 보면 지구에서는 7년이 흘러가지만 블랙홀 주변에서는 훨씬 더 느리게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블랙홀에서는 고작 1시간만 흘러가도 지구에서는 무려 7년 가까운 긴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이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구상에서도 저런 시간적인 흐름의 속도 차이를 우리가 좀 재미있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 주변에 아까 우리가 수성궤도 표현했듯이 어떤 극단적으로 찌그러진 타원궤도를 그리는 행성의 움직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중력 때문에 시 공간이 휘어지고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냥 중력만 고려하면 되니까 태양이 있고 저 행성은 계속 예쁘게 일정한 궤도로 돌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력은 시 공간을 휘어버리고 일직선으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빛조차 더 안쪽으로 경로를 꺾어버리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계산이 가능하냐면 원래라면 이렇게 예쁘게 원래의 공류를 따라서 움직였어야 하는 행성의 궤적이 더 안쪽으로 꺾여 들어가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움직이고 싶어 했던 빛조차 안쪽으로 꺾이게 만들고 있다면 당연히 원래의 공률을 따라서 돌고 싶었던 행성의 공률조차 더 안쪽으로 꺾여 들어가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저 행성의 궤적은 약간 틀어진 저런 두 번째 궤적을 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한 바퀴 돌 때마다 계속해서 그 다른 궤적을 따라 돌게 되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고민했던 그 수성의 이상한 궤도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태양의 중력 때문에 벌어지는 상대성 이론의 효과, 태양 근처를 지나갈 때는 시공간이 더 왜곡이 되고 태양에서 멀리 벗어났을 땐 시공간이 덜 왜곡되고 이러한 효과를 적용해 주어야만 왜 수성이 태양 근처를 지나갈 때 이렇게 심하게 궤도가 틀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태양 같은 중력 덩어리 가까이를 지나갈 때 중력이 강하니까 그때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고 했어요. 태양에서 멀리 벗어났을 때 중력이 약하니까 그땐 상대적으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수성은 무슨 여행을 하고 있는 거냐면 태양 가까이를 지나갈 때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우주를 통과하고 있고요. 태양에서 조금 더 멀리 벗어났을 때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는 우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수성은 매 순간 길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릴 때마다 일종의 시간 여행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수성은 태양에 제일 가깝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느끼는 중력의 효과가 가장 극단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뚜렷하게 수성의 궤도가 이렇게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관측을 해보면 수성 말고도 금성, 지구, 태양계 주변 모든 행성들은 미미하긴 하지만 정확히 같은 현상을 모두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밀하게 보면 우리 지구도 1년 동안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태양에 살짝 다가갈 때, 태양에 살짝 멀어질 때 미세한 시간 여행을 매 순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를 우리가 아주 예민한 원자시계 같은 걸로 만약에 느낄 수 있다고 하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 위에 어떤 높은 건물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건물 1층에 살고 있을 때랑 건물 꼭대기에 살고 있을 때랑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속도에 사실 차이가 있어요. 건물 1층에 있을 땐 우리가 지구의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로부터 느끼는 중력이 제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하게 왜곡된 시공간에 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시간이 제일 느리게 흘러가는 세계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 반대로 건물 꼭대기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는 지구에서 좀 더 멀리 벗어나 있으니까 지구의 중력을 좀 느슨하게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이 좀 비교적 덜 왜곡된 우주에 머물게 되는 거고, 따라서 그 높은 꼭대기에서는 시간이 좀 더 비교적 빠르게 흘러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초시계 정도로는 느낄 수 없는 차이이지만 재밌게도 원자시계 정도만 돼도 충분히 하루 정도 지나면 시간이 어긋나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 인공위성처럼 아주 멀리 지구에서 높은 고도에 떠 있는 애들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되게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좀 멀리 벗어나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 그 인공위성에도 시계가 있잖아요. 그 인공위성의 시계를 정확히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보정해 주어야만 우리가 매 순간 인공위성과 동기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과 전혀 상관없는 막 블랙홀 주변, 은하단 막 이 정도는 가야 느낄 수 있는 우리와 동떨어진 물리 현상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의 일상과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순식간에 여러분들은 GPS 쓸 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고 길찾기 어플이고 그런 거 다 무쓸모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매 순간 GPS 위성들이 상대성 이론의 그 미미한 효과를 보정해서 지구와 자신의 시계를 동기화시키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재밌게도 우린 이미 일상적인 수준에서도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물리 현상은 우리 일상 속에 잔뜩 녹아들어 있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래서 가끔 농담 삼아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조만간 기말고사 시즌이 다가올 텐데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1분 1초라도 시험 공부 시간을 좀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공부법이 하나 있습니다. 1층 공부법.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부하는 카페나 뭐 학교 건물이 너무 높이 있다. 그러면 이왕이면 1층으로 내려가셔서 1층에 건물이 있는 데서 아주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뭐 미미한 차이긴 하겠지만 남들보다 1나노초 정도 더 오래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이 1층 공부법 한번 이번 시험 기간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인터스텔라가 이야기했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또 블랙홀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도 단순하게 영화 감독의 상상력에 기반해서 튀어나온 결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공계 학생들, 물리학자들이 그 영화를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수식에 기반해서 오늘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간단하게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등장했던 여러 중요한 장면들, 개념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은 시간 동안 혹시 또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또 추가로 이제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